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후 1시 2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도 타고르 시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엔 타고르에 관한 서적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타고르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혁명성이라는 책이 이제 책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박정선이란 사람이 비평집을 쓴 겁니다. 한 장 넘겨보죠. 이제 겉표지를 넘기니까 머리글이 나옵니다. 비록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타고르 시대는 인도의 역사상 가장 영화로운 황금기로 기억되고 있다. 타고르에 의하여 인도는 세계 무대에 이름을 올려놓았고 안으로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다져졌으며 미래의 터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인도의 모든 문화예술에 그의 자취와 영혼이 스며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고르는 신이 인도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정신이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은 진리로 통한다. 아울러 훌륭한 정신은 인류의 등불이라는 것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인의 정신은 하늘의 뜻과 통한다는 것. 그래서 시인은 신이 내리는 영감과 밀착된 자로 예언의 경지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타고르를 통해 확실해진다. 인도는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인도는 타고르를 통해서 타고르로 인해서 세계의 정신사에 한 단계 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고르와 같은 훌륭한 시인은 신의 영감과 일치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타고르를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건 또 한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타고르라는 명칭은 신을 뜻하는 타쿠르에서 왔다고 전해지며 타고르 가문은 그야말로 전설적이다. 8세기 중엽 인도 중심인 벵골을 구성하는 5 브라만 계급 가운데 하나로 벵골의 최고 귀족 계급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타고르 가문은 최고 브라만 계급의 권력과 권위를 계승하고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생각을 탈피하여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거나 수정하는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에 앞장선 선각자적 혈통이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타고르 집안은 인도 최고의 귀족 계급인 브라만 계급, 브라만가에서 탄생했지만은 그러나 이 타고르 가게는 그 전에 그냥 최고위급 귀족의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물려받는 걸 떠나서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을 청산하려는 그런 선각자적 혈통이 타고르 집안에 흐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조상은 차지하고 근래로 들어와 시성 타고르를 중심으로 그의 조부와 부친 등 3대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인도 역사의 획을 긋는 인물로 빛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증명한다. 대공으로 추앙받는 그의 조부 두아르 카나드는 18세기 말기에 태어나 당시 벵골의 캘커타 대학병원, 도서관, 은행 등을 설립했고 인도 최대 상선회사, 철강사업 등 벵골의 최대 재벌로서 부를 누렸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인물이었다. 또 대성현 마르시로 추앙받는 그의 부친 데벤드 라나드는 브라만 산스크리트어 학자 겸 브라만교의 개혁자였다. 부친 역시 사회를 위해 재물을 아낌없이 내주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타고르는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카비로서 인도의 국부적 존재로 추앙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고르 집안이
얼마나 부와 명예를 갖추는 집안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고르 집안은 그 인도 최대 상선회사, 철강사업 등으로 벵골의 최대 재벌을 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고르의 할아버지 두아르 카나드는 18세기 말기에서 태어나 벵골의 캘커타 대학 병원, 도서관, 은행 등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타고르 집안이 인도에서 그 정말로 아주 높은 귀족 계급이었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그런 아주 솔선수범한 집안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탄잘리는 타고르의 슬픔이 빚어낸 열매였다. 그의 일생 가운데 40대는 고난과 슬픔의 도가니였기 때문이다. 40세에 아내가 사망했다. 슬픔의 고통은 아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줄지어 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다. 5년 동안 쉬지 않고 가족 5명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인도 국민들은 타고르가 학교를 운영하느라 민중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되자 민중을 버렸다며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선각자적 혈통으로 보나 지역사회의 위치로 보나 민중들은 그가 민중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전통주의 보수파 힌두인들은 그를 비판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는 고립되고 말았다. 기탄잘리는 그런 처지에서 탄생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선천적으로 고독한 모더니스트였고 고독한 낭만주의자, 자유주의자였다. 나는 구속을 갈망한다.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고독했고 병적일 정도로 자기 반성적 자아 성찰에 몰입하는 성품이었다. 그는 7살 때부터 80세에 영면할 때까지 전생애를 오로지 문학에 바쳤고 내가 만약 하루에 시 한 편씩 창작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즐거움 속에서 지나갈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학을 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문학과 며칠 떨어져 있게 되면 슬퍼하며 방황했다. 이미 신이 낙점한 대로 그는 인도에서 태어났다. 인도를 뛰어넘어 세계인이었다. 보수파 힌두인들은 타고르에게 민중운동을 요구했지만 신은 타고르에게 다른 사명을 맡겼다. 즉 세계 무대였다.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 그는 세계로부터 초청 강연을 받고 20년 동안 세계를 순회하며 강연을 했고 세계의 최고 지성들을 만났다. 타고르를 초청하지 않으면 나라 체면이 서지 않는 것처럼 세계는 앞다투고 그를 초청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타고르라는 그 인도의 시인이 세계적으로 열광을 일으켰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타고르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지 않으면은 뭐 나라 체면이 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기탄잘리라는 시집은 이 기탄잘리 시집으로 타고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기탄잘리라는 시집은 타고르의 슬픔이 빚어낸 시집이라는 겁니다. 타고르의 일생 가운데 40대는 고난과 슬픔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40세에 아내가 사망했고 그 다음에 줄지어 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르가 40대에는 자기 가족 5명이 연쇄적으로 죽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슬픔이 바로 기탄잘리라는 시집을 탄생하게 했고 그 기탄잘리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버드대, 예일대, 옥스퍼드대, 캘리포니아대, 컬럼비아대, 코넬대, 도쿄대, 베이징대를 비롯하여 세계 유명 대학은 빠짐없이 그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러시아, 중국, 스웨덴, 이탈리아, 페루, 싱가포르,
스위스, 이란, 아일랜드, 그리스, 이집트, 체코, 폴란드, 벨기에 등 서유럽부터 동유럽, 아시아 등 그가 다닌 국가와 세계 도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르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계 각처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문학과 철학과 교육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어김없이 제국주의 욕망과 독재를 비판했다. 인도를 200년 동안 지배한 영국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국이었고 군사 대국이었다. 그런데 서슬풀은 영국에 대항하여 그것도 본토에서 제국주의를 서슴없이 비판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물질주의를 인류의 미래를 파괴하는 전초적인 문제거리라며 비판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질의 힘을 숭상하게 되면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자연을 한찮게 여기면 인간은 자연에 의해 망할 것이라고, 동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함께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물론 그럴 때마다 그의 명성이나 인기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등불처럼 고요하면서도 모든 것을 단숨에 쓸어버리는 양면성, 즉 고요하게 타오르는 등불이면서 태풍 같은 혁명가적 기질을 소유하고 있었다. 타고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시성이 앞서게 되는데 시성이라는 말은 무척 위대하고 성스럽다. 따라서 타고르를 시성이라고 부를 때 대부분 고요하고 엄숙함을 상상하기 마련이다. 물론 타고르는 인품과 자태가 성자 그 자체였다. 그러나 타고르는 누구보다도 강직한 사회개혁자였고 혁명가였다. 그는 브라만 가문 출신임에도 힌두교에서 취했던 것은 우파니샤드의 철학적 지혜와 산스크리트의 문학군, 전통적이고 완고한 힌두교의 권위주의와 사회계급인 카스트 제도를 경멸하고 배척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보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자신은 브라만의 최상위 계급이지만 그러나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경멸하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세계를 여행하면서 문학과 철학, 교육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물질주의를 굉장히 비판했다는 겁니다. 이 강의 내용에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과 서구의 물질주의를 비판할 때마다 그의 명성은 추풍의 낙엽처럼 우르르 떨어졌다. 인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개의치 않고 자기 주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끊임없이 연설해서 직설화법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를 전 페이지마다 다 리딩을 할 수는 없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들어가는 말이 나오는데, 세계는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통틀어 타고르만큼 영예와 흠모와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그가 시를 낭송할 때마다 청자들은 전율했다. 이 타고르를 시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베토벤을 악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타고르를 시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의 성인이라는 얘기죠. 설사 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훌륭한 목소리를 타고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과 마력 같은 여운에 청자들은 넋을 잃었다. 고상한 은빛 머리와 아래로 흐르는 수염과 예지로 빛나는 눈빛과 품위 있게 잘 어울리는 길고 하얀 의상이 자아낸 신변 풍모에 사람들은 즉시 매료되고 말았다. 근엄함과 엄숙함이 저변에 흐르면서도 형용할 수 없도록 맑은 선한 영혼은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고대 인도의 예언자나 성서 속 이스라엘 예언자를 상상하게도 했기 때문이다. 전번 시간에 내가 나무 위키를 리딩할 때 그때 타고르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긴 수염을 기른 거, 그리고
아래 위에 그렇게 흰 의상을 입었던 얘기죠. 그런 그의 자태에서 아주 예언자적 신비감을 느끼게 그렇게 해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키가 175라고 했었는데, 키가 175면은 그때 당시 이 타고르가 살았던 시대에 175라는 건 말이죠, 동양인으로서 결코 작은 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으로 볼 때는 키도 늘씬했고 아래 위에 아주 흰 의상을 입었고 거기다가 수염을 길게 길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예언자적 성인의 풍모를 풍기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리딩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타고르, 그는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것은 세계를 감탄과 경악으로 몰아넣은 사건이었고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그러나 타고르는 안락하게 노벨상 수상자의 명성을 누리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유명세를 타는 시인이 직면하는 함정과도 같은 것, 더욱이 인도는 우상 숭배가 심한 만큼 명성으로 하여 우상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럴수록 그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깊어지고 동시대에 그가 만나지 않은 세계 유명인은 없었다. 그러니까 타고르가 만나지 않은, 그 당시에 타고르가 만나지 않은 세계 유명 인사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1913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타고르의 시집 기탄잘리는 모두 103편의 산문시를 담고 있으며, 기탄잘리라는 말은 인도어로 신에게 바치는 노래이다. 스웨덴 아카데미는 심사평에서 그의 운문은 심오할 정도로 섬세하고 신선하며 아름답다, 자신의 시적 사유를 완벽한 기술로 표현해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 스웨덴 아카데미보다 먼저 기탄잘리를 접한 예이츠는 만인이 읽지 않고는 못 베길 마력에 차 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예이츠는 기탄잘리가 노벨상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시집의 서문을 썼을 뿐만 아니라 후일 자신이 만든 옥스퍼드 선집에 타고르의 시를 가장 많이 넣어 편집하기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고르의 시집 기탄잘리가 스웨덴의 노벨상을 수상하는 스웨덴 아카데미로부터 극찬을 받은 겁니다. 그의 운문은 심오할 정도로 섬세하고 신선하며 아름답다고 극찬했고, 여러분 예이츠 알잖아요. 서양의 유럽의 유명한 시인 예이츠란 사람도 언젠가는 내가 인간 탐구에서 다룰 것입니다. 하여튼 예이츠는 이 타고르를 굉장히 극찬을 한 겁니다. 뭐라고 극찬을 했느냐? 만인이 읽지 않고는 못 베길 마력에 차 있다고 극찬을 안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유럽의 시인 예이츠가 이 인도의 타고르의 기탄잘리를 읽어보고 누구든지 이 시를 읽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정말 사람을 이끄는 그런 아주 마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시집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랑스의 앙드레지드 알잖아요. 앙드레지드가 또 이 타고르를 보고 뭐라고 평을 했냐면은, 이 조그만 책에 비할 데 없는 시적 순수성은 내 눈에 너무나도 찬란히 빛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시 이미지를 프랑스에 가져오는 것을 하나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전쟁과 또 우리 정치적 종교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에 이 항성은 온 인류에게 사랑과 평화의 따뜻한 광명을 계속 비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 타고르를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예이츠도 극찬을 했고, 이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 이 작가, 소설을 쓰는 소설가도 이 인도의 타고르를 굉장히 이렇게 극찬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세계는 전쟁과 정치적, 종교적 그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황망한 세계에 타고르와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시를, 이런 시를 전 세계에 쓴다는 것은 온 인류에게 내려진 축복이다, 이렇게 아주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책을 전부 리딩할 수는 없고 많은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죠. 또 예이츠가 또 한 말이 있는데, 나는 이 번역된 원고를 여러 날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기차 안에서도 2층 버스 위쪽 자리에서도 혹은 식당에서도 읽었다. 내가 그 시들로부터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까 두려워 나는 가끔 원고를 덮어야만 했다. 참 굉장히 극찬을 내리는 겁니다. 이 서양의 이 예이츠, 시인 예이츠가 이 타고르가 쓴 시를 가지고, 타고르가 쓴 시를 번역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기차 안에서도 그걸 들춰보고, 2층 버스 안에서도 들춰보고, 식당 안에서도 그걸 들춰봤다. 근데 그거를 들춰보다가, 야, 내가 이렇게 받는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이런 감동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얼른 원고를 덮고 숨겨야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한 칭찬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기탄 잔리의 독법. 타고르의 인기가 미국에까지 확산되면서 타고르가 한참 강연으로 분주할 때 바산타 쿠마르 로이가 타고르를 찾아왔다. 타고르의 열광적인 독자인 로이는 타고르와 같은 벵골 캘커타 출신으로 위스콘신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타고르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데 1등 공신으로 꼽힌 그는 타고르에게 더 많은 작품을 영영할 것을 권하면서 선생님은 조만간 시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될 것이며 인도와 아시아에는 선생님이 아니면 그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 없다는 확신의 찬말을 하게 된다. 로이는 산불처럼 번지는 타고르의 인기를 노벨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타고르에 대한 전기, 라빈드 라나드 타고르, 그의 시와 인간을 집필하여 미국을 돌면서 타고르에 대한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타고르 전기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타고르에게 강연 요청이 쇄도하면서 시카고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뉴욕에서도 강연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로이라는 기자는 바산타 쿠라무 로이라는 기자는 이제 타고르의 열광적인 독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타고르를 쫓아와가지고 열광적인 독자니까 타고르의 시를 읽고 이제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타고르의 추종자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타고르를 가끔씩 찾아와가지고 그 기자가 한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은 조만간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기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타고르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 타고르가, 인도의 타고르가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하는데 이 로이 기자가 헌신을 했다 이겁니다. 기탄잘리의 객관적 성과물은 종교와 신앙이지만 주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사랑의 경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예이츠, 에즈라 파운드, 앙드레지드, 로맹 롤랑 등 당시 서구의 대표적인 문호들을 감동시킨 기탄잘리가 예이츠, 에즈라 파운드 나오잖아요. 예이츠, 에즈라 파운드, 앙드레지드, 로맹 롤랑, 이게 그 서양의 굉장한 그 문학가들입니다. 서양에서 아주 굉장한 그 명성을 떨치던 문학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 기탄잘리를 읽어보고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기탄잘리 103편은 삶 자체를 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신으로 귀결됨을 드러낸다. 제1편은 님은 나를 영원케 하셨으니 그것이 님의 기쁨입니다로 시작하는 시는 내 생활 속의 온갖 거칠고 거슬리는 것들은 한 감미한 조화애로 녹아들어 나의 동경은 바다를 나는 새처럼 날개를 펴니다 로 묘사되어 스승이시여 님의 음악의 끝없는 올가미로 님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군요. 나의 생명의 생명이시여 님의 얼굴을 대하지 않고서는 나의 마음은 안정도 휴식도 모르거니와 나의 일은 가없는 고해의 끝없는 수고로 화하지요 라고 고백한다. 그에게 있어서 시는 사랑을 가르쳐주는 친절한 스승이며 가장 가까운 벗이며 따뜻한 이웃이다. 따라서 신에게 화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보고하는 것, 신에게 사로잡힘을 원하는 것은 신과의 교감의 차원인 사랑에 도달한 희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기탄잘리 45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의 조용한 발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이게 이제 기탄잘리 45편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의 조용한 발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그가 오고 있다. 언제나 나를 향해 오고 있다. 모든 순간, 모든 시대, 모든 낮과 밤에 그가 오고 있다. 그가 오고 있다. 언제나 나를 향해 오고 있다. 햇빛 가득한 4월의 향기로운 낮에 숲의 오솔길을 밟고서 그가 오고 있다. 비에 젖은 7월의 울적한 밤에 천둥치는 구름의 수레를 타고서 그가 오고 있다. 언제나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슬픔 다음에 또 슬픔이 이어질 때 내 가슴을 밟고 오는 것은 그의 발소리, 그리고 내 기쁨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 발의 황금빛 감촉이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봅시다. 이것은 그 기탄잘리 95편에 나오는 시인데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낭독하는 것은 너무 빨리 낭독을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낭독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문지방을 넘어 이 세상에 온 첫 순간을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밤의 숲에서 꽃봉오리 하나 열리듯 이 광대한 신비 속으로 나를 나오게 한 힘은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르러서도 똑같은 미지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알았던 그 모습으로. 그리고 나는 압니다. 이 삶을 사랑함으로 죽음 또한 사랑하리라는 것을. 어머니가 오른쪽 젖가슴에서 떼어내면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지만 다음 순간 왼쪽 젖가슴에서 위안을 찾아냅니다. 뭐 이런 시를 내가 그냥 낭독만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시의 성인이 쓴 그 위대한 그 시들을 내가 어줍지 않게 이렇게 해설을 한다 그래서 종결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과 이는 객관적 대상이 종교에서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다. 이의 그는 사랑의 대상이면 모든 것이 해당되는 상징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의 힘, 즉 한밤의 숲에서 꽃봉오리 하나 열리듯 이 광대한 신비 속으로 나를 나오게 한 힘도 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처음에 타고르를 나서로 했듯이 유럽 사람들은 좀처럼 인도인 타고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수상자가 발표되자 서구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미국의 한 신문은 노벨 문학상이 인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작가들 사이에 커다란 분노와 불만을 불러일으켰으며 노벨상의 영예가 백인이 아닌 아시아인에게 돌아간 이유를 그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한다는 기사를 썼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인, 그것도 인도, 가난한 인도 사람인 타고르에게 이제 수상이 돌아가니까 많은 서구인들이 그 항의와 분노를 느꼈다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미개한 인도 사람이 우리와 같은 서구 사람 백인들이 발전된 우리 서구 사회의 백인들이 받아야 마땅하지 저기 인도 동양 한 구석에 까무잡잡한 애들 걔네들한테 어떻게 노벨상을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눈의 얘기를 하지만 이 책을 전부 다 리딩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목차를 보고 부분적으로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과 인생의 대전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과 인생의 대전환기 50대. 그러니까 타고르가 이제 50대가 된 겁니다. 그 50대에 노벨상을 그랬습니다. 1911년 50세의 희곡, 우체국을 냈다. 51세의 회고록, 집안 스밀리터를 썼다. 회고록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 않았다. 그는 한 인생의 회고록은 경력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독창적인 예술이다라고 했다. 1912년 시인 노래의 꽃다발을 써서 곡을 붙였다. 이때 타고르는 큰 시련을 당했다. 영국 정부의 사주에 따라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영국 정부는 산티니 케탈 학교가 공무원의 자녀 교육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선전하면서 그의 길을 방해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타고르는 시 기탄잘리를 영역했다. 그러니까 인도를 그 아시아에 까무잡잡한 그 인도 사람을 반대하는 그런 물결이 생긴 것이죠. 너무 인도의 그 타고르가 까무잡잡한 아시아인 인도 사람이 그렇게 커다란 노벨상을 받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하니까 이렇게 그 서구의 백인들이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질투심을 본격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1912년 5월 27일 타고르는 기탄잘리를 영역한 노트를 들고 로센스타인을 만났고 그것은 그의 운명을 바꿔놓는 단초가 되었다. 로센스타인은 당장 기탄잘리를 시인 겸 비평가 앤드루스 브래들리, 예이츠 등에게 보냈다. 그들은 모두 감격했다. 예이츠가 서투른 영역을 다소 수정해 줬으나 원본은 그대로 살렸다. 예이츠는 기탄잘리 서문을 썼는데 그는 며칠 동안 이 시 필사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차에서 버스에서 레스토랑에서 읽을 정도였다.
그리고 읽으면서 감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필사본 원고를 덮곤 했다. 아시아인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타고르의 질문대로 당시 아시아 문인은 노벨상을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음을 말해준다. 사실 로이는 예이츠, 스티즌 무어 등을 통해 노벨 문학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데 결국 영국 시인 스티즌 무어가 스웨덴 아카데미의 기탄잘리를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하기 이른다. 이 글은 말이죠. 이 글은 그 예이츠, 아까도 뭐 내가 예이츠를 자주 들먹거렸습니다만은 이 서구의 유명한 시인 예이츠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타고르의 시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타고르의 서정시에 필적할 만한 시를 읽어본 기억이 없다. 그의 시를 읽을 때 맑고 신선한 샘물을 마신 것 같았다. 그의 모든 사상과 감정에 스며있는 경건한 사랑, 그의 순수한 영혼, 자연스럽게 흐르는 장엄한 문체, 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 심원한 미를 창조한다. 그의 작품에는 논쟁적인 요소도 없고 허영심이나 세속적인 것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타고르뿐이다. 마침내 우리는 진정으로 위대한 시인을 대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시인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거는 예이츠가 정말 극찬 중에 극찬이죠. 보세요. 이거 얼마나 진짜 엄청난 극찬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예이츠가 말이지 자기가 지난 20년 동안 이런 타고르의 시 같은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보세요. 그의 모든 사상과 감정에 스며있는 경건한 사랑, 순수한 영혼, 자연스럽게 흐르는 장엄한 문체, 이 모든 것이 융합이 되어가지고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아주 심원한 미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타고르의 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정말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경건한 사랑, 경건한 종교적인 사랑, 그의 아주 순수한 영혼, 이렇게, 그리고 또 아주 놀라우리만침 그 장엄한 이렇게 글의 문체, 이런 게 전부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헤아릴 길이 없는 그 아주 깊은 아름다움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극찬을 한 겁니다. 타고르가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되자 캘커타 시민 500여 명이 기차를 타고 타고르가 머물고 있는 산티니케탄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모국어를 스스로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타고르의 문학을 시시콜콜 혹평했던 사람들이었다. 타고르는 비록 자신을 추억해주러 왔지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타고르는 비록 자신을 축하해주러 왔지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타고르는 그들이 라빈드 라나드 타고르, 또한 모국어로 된 타고르, 문학을 축하해 주러 온 게 아니라 노벨상이라는 세계적인 명성에 끌려 산티니케탄에 온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이 이제 결정이 되자 인도의 캘커타 시민 500여 명이, 이 인도의 캘커타 시민 500여 명은 평소에 그 인도의 타고르를 비판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 타고르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이러던 사람들이었었는데 딱 노벨상 수상자로 타고르가 결정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타고르한테 몰려들어왔다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타고르가 한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나의 그 수상을 축하해주러 이렇게 몰려온 것이 아니라
노벨상이라는 세계적인 명성에 이끌려서 온 사람들이다 하고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를 시작한 지가 40분이 경과했습니다. 굉장히 노벨상도 받았고, 세계적인 서양의 세계적인 명망이 있는 문학가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타고를 칭찬했고, 그러니까 이제 타고르가 세계적인 인물로 등극이 된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니까 어떻겠어요? 세계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1916년 5월 3일 타고르는 앤드루스와 피어슨, 무클 데이와 함께 일본으로 초청 강연을 떠났다. 일본 여객선을 타고 랑군 7일부터 9일, 페낭 12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홍콩을 거쳐가는데 그때 선장과 선원들이 철두철미한 규율과 깍듯한 매너와 친절의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하여 타고르는 일본에 대한 호의를 가슴에 안고 일본에 입성했다. 그 배를 탔는데 그 배 안에 선장과 선원들이 아주 타고를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더라는 겁니다.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렇잖아요.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노벨 문학상이라고 해봐야 노벨 문학상인데, 문학하는 사람들은 예이체라든가 로맨 롤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문학하는 사람들은 타고를 칭찬할 수가 있겠지만, 문학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배의 선장이나 선원들도 타고를 보고 깍듯이 예를 갖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타고르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1916년 5월 29일 타고르가 탄 배가 고베항에 도착했다. 인도에서 출발하여 꼬박 26일 만이었다. 타고르는 일본에서 3개월 동안 주로 하코네에서 머물면서 도쿄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과 단체에서 강연을 하는 등 일본 여러 곳을 방문했다. 이미 배에서부터 일본인에 대한 매력을 느낀 그는 일본의 풍경과 생활 양식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 일본의 엄격한 무사정신, 자기 억제력, 그리고 신미적인 아름다움, 여성들의 겸손미에 반했는데 그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거리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일본 사람들의 가슴은 폭포처럼 울리지 않고 호수처럼 고요하다. 지금까지 내가 본 일본 시인들의 시는 대부분 풍경을 위주로 한 서정시였다. 예를 들면 고요한 연못으로 뛰어드는 개구리, 출렁이는 파문 등으로 끝나는 시가 있는데 일본 독자들도 대단히 시각적인 것 같다. 개구리가 연못으로 뛰어들면 퐁당하는 물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이것은 연못 주위가 너무도 고요한 탓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타고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이 다른 민족에게 입힌 상처로 일본이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이 주변국에 뿌린 적의 씨앗은 도로 일본에 대한 적의 장벽으로 자라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웃의 한국도 집어먹었다. 그래서 한국한테 심한 고통을 줬다. 그렇게 이웃 나라한테 자꾸 심어준 고통이 그게 나중에는 화살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일본은 당연히 타고르의 충고를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 그들은 타고르의 조국 인도가 영국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자유를 운운하는 것이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로 받아들였다. 우익단체와 정부 측에서 타고르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말았다. 타고르는 일본 체류 중에 캐나다로부터 밴쿠버를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타고르는 캐나다가 이민 정책에서 인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미국 초청을 받아들였다. 때마침 영국, 미국, 캐나다의 언론에서 캐나다의 이민 정책을 비난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고르는 그의 말 캘커타에서 인도의 정기 국회가 개최되던 날 장시를 낭송했는데 그것은 인도의 기도라는 시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국회에서 인도의 기도를 낭송할 때 정치 지도자들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들은 주로 전통 힌두인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힌두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선 종교개혁자 가문인 타고르에게 비호감을 갖는 집단들이었다. 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서 리딩을 하니까 말이야, 좀 몸을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시드니 대학에서도 초청이 왔으나 심신이 지친 상태라 응하지 않았다. 1918년 5월 맏딸 벨라가 병을 앓다 죽었다. 타고르는 5남매를 두었으나 장남 하나만 남고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7월의 협동조합 방책에 대한 논문, 우리나라를 빈곤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발표했다. 여러분, 이 타고르 시대는 옛날에는 말이죠, 이 유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유아기 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면 말이죠, 성장을 하면은 이 면역 체계가 확립이 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어린 애였을 당시에는 이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때 이 전염병 같은 거를 많이 걸립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예전에 그 옛날에는 그 예방 주사 같은 것이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타고르도 그렇다는 겁니다. 타고르도 자식을 5명을 뒀다는 겁니다. 5남매를 뒀는데 장남 하나만 남겨두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이렇게 영유아들이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고르가 60대가 된 겁니다. 60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에 들어와 그는 산티니케탄의 비스바바라티 대학을 설립했다. 1920년 5월 타고르는 자식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아들 부부와 함께 영국으로 갔다. 영국 지인들은 여전히 그를 환대했으나 한편으로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타고르가 발언한 영국의 인도 통치에 대한 비판, 영국 왕실이 수여한 기사 자규의 반납에 대한 반응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영국 문인들 가운데는 영국 문단이 타고르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문인들도 있었다. D.H. 로렌스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삶의 원시적 신비주의를 주창하는 로렌스임에도 그는 원색적으로 비난을 퍼붓다. 영국에는 또 D.H. 로렌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문인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문학가가 있었는데, 이 영국의 유명한 그 문학가 D.H. 로렌스는 이 타고르를 굉장히 비판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내가 얘기한 예이츠, 로맹 롤랑, 이런 훌륭한 문인들은 다 이 타고르를 극찬을 했는데, 이 로렌스는 타고르를 비판했다는 것이죠. 평소에 타고르가 영국을 그렇게 비판했다, 이런 그런 앙금이 있어가지고 이 영국의 그 문학가 D.H. 로렌스는 그 타고르를 비판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유럽 문명이 인도나 페르시아 등 동양 문명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갈수록 더욱더 확신한다. 그리고 힌두인들은 지독히 퇴폐적이고 야만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한다. 그런데도 이들을 죽여 세우는 터무니없는 사기 행위, 즉 불행한 타고르 숭배는 참으로 구역질 나는 것이다. 부자 숭배는 오늘날 쇠퇴한 지 오랜 불결한 것이며 그것은 항상 미개한 것이었다.
타고르는 런던을 떠나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등을 방문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다가 미국으로 갔다. 타고르 일행이 뉴욕 알콘퀸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타고르가 미국에 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뉴욕의 한 신문은 뉴욕 광장에는 동방의 유명한 작가의 연설을 듣기 위해 최대의 인파가 몰렸다고 보도했다. 타고르는 이때 신의 종교에 대하여 강연했다. 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르에 대한 타고르 명성이 아주 전 세계로 다들썩했다는 얘기죠. 타고르는 미국 3차 방문에서 이와 같은 굴욕적인 일을 겪었으나 얻은 것도 있었다. 이때 헬렌 켈러,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헬렌 켈러, 그 세 가지 장애를 갖춘 여자, 그 헬렌 켈러도 만났다는 겁니다. 이 타고르가 미국에 갔을 때 헬렌 켈러도 만났고, 제인 아담스, 도로시 스트레이트 여사와 그녀의 남편 레오나드 엘름허트를 만나게 되었다. 레오나드 엘름허트는 크게 타고르를 도와주었다. 당시 엘름허트는 코넬 대학에서 농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휠 산티니 케탄에서 타고르가 만든 농촌개발기구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타고르는 이해 10월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과 서양을 강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1921년 7월 타고르는 체코를 떠나 14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왔다. 인도에 오자 인도는 정치적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간디가 잠자는 국민을 깨워 영국 정권에 대한 비협력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타고르는 이보다 20년 앞서 시와 노래, 희곡 등 문학을 통해 민중을 대변해왔고 또한 국민 가운데 간디 같은 구원자가 나오기를 고대했으므로 반갑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점점 타고르는 염려가 증폭되기 시작했다. 인도의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들이 일어나 애국심을 발휘하고는 있었으나 그들은 과장된 합리화를 내세우며 외국적인 것, 즉 영국을 비롯하여 서구적인 모든 것을 무조건 경멸하고 부인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고르가 또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과학 숭배가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면 그것은 인간을 자연의 횡포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인도의 빈곤이 과학을 무시하고 손해만 의존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머리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행위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배치된 일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후일 간디는 타고르가 죽은 다음 산티니 케탄을 방문하여 타고르와 나의 친교는 의견의 차이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결국 일치했다는 영예로운 자각으로 끝났다고 했다. 1861년생인 타고르는 1869년생인 간디보다 8살 연상이었고 인도 해방을 6년 남겨두고 간디보다 6년 먼저 죽었다. 간디는 1947년 인도 해방을 보고 그해 그동안 간디의 말에 따라 영국 천을 모아 불을 지르고 광적으로 따르며 존경하던 같은 민족 힌두인의 저격으로 죽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를 떠나 취리, 비엔나, 오슬로, 코펜하겐,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소피아, 부쿠레슈티, 아테네, 카이로 등지를 방문하여 강연을 하고 12월에야 인도로 귀국했다. 1927년 7월 그는 동남아로 9번째 초청 강연 여행을 떠났다.
싱가포르를 거쳐 말라카, 쿠알라룸푸르, 페낭, 자바 등지를 방문하여 강연을 했다.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려왔다. 그는 인도 문화와 동남아 문화 연대를 연결하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 10월 태국에서는 왕과 왕비 접견을 받고 왕립대학에서 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해 12월에야 인도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타고르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건강상 세계 순회 강연을 줄인 타고르는 창작 생활에 더욱더 열정을 불태웠다. 그러니까 이제 70대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상 이제는 외국의 순회 강연을 하지 않고 집에서 창작 생활에 열정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1931년 70세에 가무국 세롬, 어린이와 강연집 인간의 종교, 시집 숲의 소리, 서간집 소련통신을 냈다. 타고르는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예술가였다. 그의 시가 그렇고 그림이 그랬다. 그는 인도 전통을 사랑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타고르는 시와 산문에 있어서 성취한 완벽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말았다. 그는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탐구를 시도했다. 외국 여행을 마치고 최초로 발표한 작품도 새로움이라는 가극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이츠는 여전히 나는 당신이 열렬한 찬미자입니다. 당신의 시는 언제나 감동적이었으며 최근에는 당신의 산문, 가정과 세계, 단편소설과 당신의 회고록을 보고 지혜와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시는 시원한 산천에서 저절로 샘솟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아주 또 극찬을 하는 겁니다. 또 한편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우주에 거대한 고통의 소용돌이가 회전한다. 별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맹렬한 불꽃이 흩어져 원초적 상태로 고뇌를 둘러친다. 의식 위에 펼쳐진 고통 위에는 고문의 도구가 벌겋게 달아오른다. 인간의 인내심은 무한하다. 창조나 카오스의 공존 속에, 기이한 신들의 축제 속에 무엇을 위하여 인간은 축배를 드는가? 광란의 붉은 눈물은 무슨 이유로 인간의 육신을 가득 채우는가? (1941년 8월 7일) 타고르는 8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타고르는 일찍이 자신이 임종시에 노래로 불러줄 것을 당부하며 아래와 같은 시를 써놓았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이 시를 읊어달라고 말하고 써놓은 것입니다. 미리 써놓은 것입니다. 저 평화로운 바다에 위대한 조타수가 배를 띄우네. 그대 영원한 반려자여, 죽음의 사슬이 사라지고 광대한 우주의 품에 그대 안길이, 두려움 모르는 그대 가슴 속에서 위대한 미지를 감지하리. 타고르의 죽음은 세계가 애도했다. 간디는 타고르의 죽음 앞에 인도의 문화사치고 타고르의 고결한 자취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라다크리슈난 박사는 타고르는 현대 인도의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했다. 인도의 여성시인 사로지니 나이두는 천재성, 아름다움, 지혜, 해악, 고매한 인품이 타고르는 그의 생전에 특별한 낭만주의자였다. 그가 별세한 지금 그는 전설적 존재가 되었지만 그의 노래는 봄을 선구하는 꽃송이처럼 달빛 비치는 강물처럼 영원히 신선하게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다. 타고르가 사망했을 때 뇌르는
20일 뒤늦게 옥중 서신으로 타고르의 손녀 사위 크리슈나 크리팔라니, 타고르의 전기작가, 타고르가 이제 전기를 쓴 작가입니다. 손녀 사위라고 했네요. 타고르의 손녀 사위 크리슈나 크리팔라니에게 추모글을 보냈다. 그리고 20년 후 타고르 탄생 100주년 기념식 때 네루는 수상이 되어 다시 추모익을 젊은 세대에게 타고르 탄생 100년째 즈음하여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타고르가 그 시대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이 타고르가 그 문학사에도 큰 획을 발자국을 남긴 시성인가를 다시 한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한 지가 1시간이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타고르 이번 회는 끝마치고 3회에 가서 3회까지 이어지려는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려는지 하여튼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